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유럽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여름 특집 생생 유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맞나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아유, 헷갈려. 세 번째 같아. 그렇죠? 예,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 작가께서는 그 유럽 가신 지 이제 한 달 돼가나요? 그쵸. 지난달 20일에 출발했으니까 이제 한 달이 이제 다 돼가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일단은 중간 꺾고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오늘은 독일의 세 번째 도시, 제가 맨 처음에 독일의 첫 번째로 갔던 도시는 뮌헨, 그리고 그 다음에 베를린,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여기 현재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여기 한국 시간은 밤 9시입니다. 오늘 16일, 8월 16일. 이제 슬슬 집 생각 나시죠? 집 생각 많이 납니다. 이게 좀 기네. 그래요. 사실, 아니, 근데, 나이 들수록 더 밖에서 집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젊었을 때는, 아직도 젊지만, 이제 50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20대 때는 제가 배낭여행 석 달 정도 했거든요. 연속으로 석 달. 한 번에 석 달. 예. 우와. 야, 거의 그 정도면은 세계 일주 아닌가? 계획과 달리 눌러앉게 돼가지고, IMF 아니었으면 사실 한 6개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집 생각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거 생각나고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식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진짜로,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별로 그냥 오히려 돈은 이번 여행에서 훨씬 더 많이 썼거든요. 네, 예전 여행보다 이번 여행 훨씬 더 많이 쓰는데도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 20대 때는 그냥 독일을 와서는 그냥 주로 브라텐부어스트, 이런 흰빵에다가 소세지 꽂아놓은 거, 그걸로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그러면서도 재밌고 신기하고 그랬는데, 요즘 내가 느끼는 게, 다니는 시간이 확실히 예전보다 줄었구나. 아침에 한 2-3시간 걷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점심 먹고 들어와서 좀 쉬고 좀 그래야 돼, 하여튼 그래서 요즘 하는 생각은, 역시 20대 때 노는 거는 젊어서 노세구나, 라는 생각은 했고요. 프랑크푸르트가 재밌는 게, 다른 도시들은, 제가 이제 오기 직전에는 제가 프라하라든지 이런 다른 도시들은 세계적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들은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오는 단체 패키지 손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프랑크푸르트는 아시아권 이렇게 여행자들이 그렇게 즐겨 찾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굳이 만약 사람들이 간다면 이 옆에 있는 기차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곳에 있는 쾰른 대성당을 보러 가죠. 쾰른 대성당은 워낙 이제 크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는 별로 볼 게 없어서 그런지 그런 한국인 단체 패키지 투어는 없는데, 대신 재밌는 게, 여기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구지가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남부 유럽,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온 그런 단체 투어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한테는 최고의 피서야, 여기가. 프랑크푸르트는, 여기가 약간 이제 그래도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남부 유럽은 지금 여름이면 8월 중순이면 거기는 찌거든요, 정말. 아니, 올해는 거의 그리스 산불 엄청 날 정도로 덥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남부 유럽은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프라하에 있었잖아요. 네. 프라하에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파카 입고 패딩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8월 중순에.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내가 이제 워킹 투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워킹 투어를 항상 다니면서 도시마다 하는데, 그러면 현지 가이드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현지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8월 둘째 주 어느 날의 날씨가 1월 1일 날씨보다 더 추웠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1월 1일에는 이상 기온 난파가 있었고 한겨울에 너무 더웠고 근데 이번 8월은 또 너무 추웠고 그래서 프라하 사람들이 무슨 8월 날씨가 1월보다 더 온도가 기온이 더 내려가냐 뭐 이런 얘기 사실 조금 그건 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내가 아침에 이 남부 유럽에서 온 그 여행자들 내가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다 보니까 노인들인 거예요. 패키지 투어 하시는 이 노인들 한 60, 70대 노인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패키지 투어 하는데 나는 그냥 보면서 한 생각은 저건 차라리 괜찮겠다. 왜냐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패키지 투어 다녀오신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단체 여행 이렇게 패키지 투어를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눈치를 많이 본대요. 혹시라도 이렇게 속도가 늦어서 걸음이 늦어서 못 쫓아갈까봐. 특히나 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라서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고 그리고 막 다시 모이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누가 잊혀지고 이러면 되게 서로 이렇게 좀 눈치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노인들이 주가 되는 시니어 전문 패키지 투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본 패키지 투어는 정말로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시니어들 60대 이상으로만 전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느릿하니 이렇게 걸으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또 한 생각은 나이 들어서는 그냥 패키지 투어도 괜찮겠다. 오히려 젊어서는 자유 배낭여행 다니고 왜냐하면 패키지 투어 가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해주니까 다만 이제 지금처럼 다양한 연령층이 다 있는 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비슷한 또래들끼리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몰려서 다니는 그런 패키지 투어도 조금 있으면 한국 사회에도 이제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투어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워킹 투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좋아.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에서 운영되는 뭐 반나절짜리 뭐 이런 프로그램을 그렇죠. 이렇게 딱 뭐 투리스트 인포메이션 같은 데 가서 해가지고 신청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보죠? 투리스트 인포메이션 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어느 도시든 다 그냥 영어로 프리 워킹 투어라고 치면은 나와요. 어디서 모여라? 몇 시까지? 프리 워킹 투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하면은 메일 주소를 넣고 이제 신청을 하면 메일 주소로 어디 집결지가 어디고 몇 시 이런 그게 나오고요. 제가 프라하에서 이제 워킹 투어 했을 때 그 가이드분은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여행 상품을 선택을 할 때 돈을 먼저 내지 않느냐. 내가 어떤 상품을 받을지 모르고 일단 돈을 낸다. 어떤 경험을 할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프리 워킹 투어는 그냥 일단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먼저 다니는 거예요. 2시간 반, 3시간 다니면서 들어보고 마지막에 당신이 만족한 만큼을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익 모델이 없는 건 아니군요. 팁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수익 모델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근데 이걸 듣고 나면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리고 왜 이게 팁인데 생각해봐요.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그 동네를 막 이렇게 시가지를 걸어 다니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듣는단 말이죠.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다 그래도 2시간 동안 이렇게 이 사람 얘기를 재미나게 들었는데 뭐라도 이렇게 꺼내주는데 여기는 왜 지폐가 제일 작은 지폐가 10유로잖아요. 5유로도 있어요. 10유로면은 15,000원. 그렇지, 맞아. 5유로도 있지. 근데 하여튼 보통 그래서 그냥 한 10유로 이렇게 한 10,000원 정도를 이렇게 팁으로 드리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절대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어차피 박물관 잠깐 입장해서 한 10분, 20분 돌아만 봐도 왜 여기는 10유로 정도 하잖아요. 네. 박물관 입장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분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이렇게 사용을 좀 능숙하게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게 프리 워킹 투어. 왜 추천하냐면 현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프라하에서는 워킹 투어를 했고 베를린에서는 자전거 투어를 또 신청을 했거든요. 아이고 좋았겠다.
자전거 투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는 그 동네를 딱 가보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프라하에 나중에 체코 프라하에 가면, 이건 가이드가 해준 얘기예요. 프라하에서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게 뭔 줄 알아요? 합온, 합오프라는 버스 있잖아요. 왜? 네. 하루 이렇게 그 내면은 그 버스를 탔다 내렸다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네네. 그 가이드 이 말로는 프라하라는 도시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다 워킹 디스턴스. 걸어서 사실은 한두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는 위치 안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카를교가 있고, 그리고 프라하 성이 있고, 그리고 구시청 광장, 뭐 약간 이런 그 시계탑, 천문시계 있는 광장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걸어서 1시간이면은 충분히 다 돌아볼 수 있는 데라는 거죠. 네. 이런 데에서는 합본, 합오프 같은 그 버스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베를린 가서 딱 느낀 거는, 네. 베를린은 사실은 되게 큰 도시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에 와서 발달한 도시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갔더니 자전거 투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베를린 장벽 투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왠지 내가 자전거 투어로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는데, 그러길 잘했다 생각한 게, 걸어서 다니기에는 좀 먼 거리들을 자전거를 타고 그 가이드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 투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그 가이드가,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어떤 현지에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패키지 투어로 오지 않고 저는 그냥 자유여행 와서 현지에서 이런 그 반일짜리, 한 2시간, 3시간 정도짜리 하는 그런 그 패키지, 그러니까 관광을, 투어 상품을 제가 선택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현지인 가이드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다국적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네. 베를린 자전거 투어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온 가족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4학년,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딸들 둘을 그렇게 자전거 투어를 같이 한 거예요. 와, 근데 애들이 그냥 자전거만 탈 수 있으면, 그리고 가이드가 되게 안전하게 이거를 잘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스웨덴에서 온 커플들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재밌는 게, 아이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장벽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당신이 이 자리에 50년 전에 이 자리에 여기 서 있었으면 당신은 아마 총에 맞았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러티브가 있네. 뭐 내러티브가 있어. 내러티브가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고, 그리고 그 장벽의 역사라든지 막 그런 그 얘기들 해주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런 그거를 내가 혼자 가서 이렇게 장벽을 보는 거하고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하여튼 그런 그 자전거 투어 하면서 약간 영어 회화 청취 훈련하는 기분 같기도 하고요. 영어로 하는 걸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역사 공부도 되고, 그리고 관광도 하고, 뭐 일석삼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자전거 투어가 자전거하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제 인도하는 자전거 빌려주고 요런 그룹형을 사는 거네요. 제가 사실 네덜란드, 그러니까 저는 7월 이제 중순부터 하순까지 네덜란드를 다녀와서 지금 또 이제 맞아요. 우리 김 작가에게 그 꿀팁을 전수, 네덜란드 입성 전까지 그렇지. 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이 사실 네덜란드가 자전거가 또 굉장히 많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못 해봤어요. 그 아쉽네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있을 거예요. 예. 아쉽네. 다음에 가면 꼭 해야 되니. 사실 그 자전거를 몇 대 정도, 몇 명 정도를 가이드가 끌고 다니죠?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한 7, 8명 정도 됐어요. 그 정도 그룹이니까 두 사람일 필요가 없군요. 한 사람. 그렇죠. 가이드 한 사람이고, 그리고 재밌는 게, 가이드가 맨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미안한데 혹시 자원자 한 명 받는다. 그럴 거야. 맨 뒤에 후미가 필요해. 역시 아는구나. 그래서 왜 그 노란 옷 있잖아요. 네. 그 공사장에서 그 길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 옷. 그쪽 길을 누군가가 이걸 입고 맨 끝에 쫓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자원했죠.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그 자전거 동아리를 대학교 때 했었잖아요. 네네. 사이클 부에 있었고,
그때 제가 전국 일주를 했잖아요. 네. 제가 87년도에 자전거 타고 한국 전국 일주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 배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사이클부에서 10명이서 같이 이렇게 이 라이딩을 나가면은 네. 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맨 앞에 서고 두 번째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맨 뒤에 서거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이드, 이번 같은 경우도 그 라이딩 그 대열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가이드가 맨 앞에 서고 바로 뒤에 애들 둘이 타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애들, 그 초등학생 둘이 이탈리아에서 온 그 가족들이 타고 그 다음에 스웨덴 커플, 내가 맨 마지막에서 가면서 혹시라도 속도가 느려지면 나는 맨 마지막에서 후미에서 이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는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얘는 가다가 항상 돌아보고 내 옷은 눈에 띄잖아요. 노란 그 형광색 옷을 입고 가니까 살짝 창피하기는 한데 뭐 그게 나는 그 대열에서는 내 역할이니까 딱 보고 내 옷만 눈에 띄면은 그냥 계속하고 내가 안 보이면은 기다리는 거지. 내러티브도 있고 쇼맨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철저하게 이 조직 구성하는 능력도 있는. 자전거에 대한. 그렇죠. 그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게요, 30유로 정도 했어요. 2시간에?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30유로에 가이드 딸려있고. 3시간으로 30유로. 괜찮네. 자전거 빌려주고. 괜찮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서 베를린에서 자전거를 타는 요령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줘요. 가면서 그리고 이를테면 왜 거기 노면 전차 다니잖아요. 거기는. 트램 길 건널 때는 절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패럴렐이 아니라 90도로 건너야 된다. 왜냐하면 노면 전차 그 궤도에 바퀴가 이렇게 걸리면은 자빠지니까. 그렇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면서 이제 그 요소에서 여기를 건널 때는 뭐가 중요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주면서 가기 때문에. 자전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한 10살 된 여자애들도 자전거를 탈 수만 있으면은 3시간짜리 투어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소중한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에는 꼭, 오케이. 교통을 하시죠, 우리 박동훈 부장님의 또 이제 꿀팁을 들어가지. 교통. 좋다. 말 나온 김에 교통. 자. 좋아. 여행을 가서 새 낯선 도시야. 낯선 국가야. 여기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맞아요. 교통 체계에 대한 정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여행사에서 아무리 봐도 머리 들어오지도 않아. 이해도 안 가. 맞아. 당해보기 전에는. 맞아.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자 네덜란드 입성이 한 2주 남으셨나요? 한 주? 2주 그렇죠. 남아요? 예. 다음 주 이제 네덜란드 입성입니다. 자 여기 교통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네덜란드에선? 일단 도시간 이동은 기차. 도시간 이동은 기차. 그렇죠. 예, 근데 기차인데 우리는 보통 기차 타면 그래도 1-2시간 이상은 타야 기차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기차 타고 한 15분 거리는 그걸 왜 기차를 타나? 버스 타거나 국초를 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 개념이 특이하더라고요. 도시 간의 이동도 사실 이 끝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가도 3시간 이상 되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그리고 지금 우리 김민식 작가의 동선이 사실은 네덜란드의 서쪽과 남쪽으로 이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네덜란드를 이제 반으로 나눴을 때 한 왼쪽 편에. 그러면 최대 이동 거리가 2시간. 아무리 먼데도. 오케이. 예. 맞죠. 예. 그리고 보통은 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기차 여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차가 시간도 줄여주고 그리고 네덜란드 기차가 시간도 잘 지키는 편인데다가 간격도 짧아요. 배차 간격도.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나 참 부장님한테 하나 물어봐야 돼. 내가 실은 원래 내가 이번에 끄는 유레일 패스가 60일 동안 10번 타는 패스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가 나는 원래는 벨기에 브리헤라는 도시에서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하는 암스테르담 오는 걸로 끊었는데 그걸 내가 우리 박동 부장님이 하도 이제 로테르담 예찬을 이제 펼치셔서 내가 그 영업에 넘어갔잖아. 그래서 그 마지막 패스를 내가 로테르담까지 가는 걸로 써요. 그래서 브리헤에서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암스테르담까지 와서 암스테르담에서 로테르담까지 1시간 거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유레일 패스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로테르담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문제 없습니다. 1박 2일을 암스테르담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기차 타고 가려면. 아주 편합니다. 유레일 패스가 없어. 아주 어떻게? 편합니다. 거기서 차라리 유레일 패스 잘 끝내셨어요. 네덜란드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로테르담에서 암스테르담까지는 1시간이 안 되는 거리거든요. 기차로. 맞아요. 예. 여기서는 그냥 그 유레일 패스 쓰지 마시고 기차를 타시면 되는데, 네덜란드가 이 IT 테크가 되게 잘 적용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앱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이 기차 앱이,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가철도가 NS라고 악칭을 쓰거든요. NS. 근데 그 NS 앱이 있어요. 예, 그 앱만 갖고 있으면 앱을 일단 깔아야 되는구나. 예, 기차표를 예매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쉽고요. 예매를 하면 되고. 예, 그러니까 별도의 종이 티켓을 살 필요가 없고, 뭐 티켓 부스를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모바일 티켓. 예, 거기서만 다 예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QR 코드로 뜹니다. 티켓이. 그러면 그 QR 코드를 이 전철 들어갈 때처럼 그 개찰구에서 QR 코드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 찍으면 되고요. 예,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어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기차,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바로 예약을 해서, 그리고 저는 네 명의 가족이 함께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앱으로 그냥 다 한 명씩 예약을 한 다음에 QR 코드가 한 명씩 생성이 되면 그거를 띡 찍고 들어가, 띡 찍고 들어가, 띡 찍고 내가 마지막에 뭐 들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네덜란드 기차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시간을 처음에 이제 예약을 할 때 시간을 이제 시간표를 보고서 끊긴 끊어요. 하지만 좌석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간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날짜만 지정을 합니다. 날짜와 구간, 시작점과 끝점만 예약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할까 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예를 들면 뭔데? 자, 제가 로테르담에서 우트레흐트라는 도시로 간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게 한 40분 정도 거리고요. 그 중간에 고다 치즈로 유명한 고다라는, 걔들 그쪽 말로 하우다? 고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테르담에 출발을 하면 하우다를 거쳐서 우트레흐트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기차표를 어떻게 끊냐면 로테르담 출발, 우트렉 도착으로 8월 21일 걸 끊어요. 자, 좌석 지정 없으니까 그냥 타면 되고요. 1등석이나 2등석만 지정하게 돼 있는데 2등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있죠. 굳이 1등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2등석 타서 타서 출발을 하는데, 자, 보세요. 시간대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차 간격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긴 건 30분, 뭐 그냥 이번 차 놓쳤으면 좀 이따 다음 차 타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이 중간 역 있잖아요. 그냥 내렸다 타도 돼요. 아, 그리고 그 중간역에서 몇 시간을 보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날짜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탔다 내릴 수 있는 체계라서, 아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내렸다 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니? 그러니까 네덜란드 기차는 중간에 내렸다 타도 상관없다. 그 날짜에만 하면 몇 번을 내렸다 상관없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뭐야? 짐작은 이랬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왜? 우리 KTX가 도입되고 난 뒤에
이 서울, 뭐, 대구에서 보통 서울로 직행을 쫙 해버리고 중간역들을 스킵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아. 예. 맞아. 그래서 이 양 끝점만 발전이 되고 이 가운데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맞아. 내가 우트랙을 가기로 했지만 중간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내리게 돼요. 그렇지. 저기 좋은데? 그렇지. 여기가 치즈가 유명하다며 내렸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트랙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중간에 고다를 대부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도시들의 방문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뭐 큰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사이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이 같이 이제 지역 상생이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니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까지는 확인 안 했어. 그런데 제가 여행 다니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을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겠더라고. 아니 나는 이게 지금 이 얘기 들어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한 게 유레일 패스도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60일 동안 열흘을 쓰는 걸로 날짜를 딱 지정을 하잖아요. 네. 내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내가 이제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을 하는 걸로 내가 날짜를 딱 지정을 해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어제 오다가 중간에 쾰른에 잠깐 내려. 그래서 쾰른 대성당 혹시 가본 적 있어요? 가봤을 텐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 쾰른 대성당은 지금 현재 사실은 유럽에서 어쩌면 가장 큰 성당 중 하나예요. 네. 넘버 3, 빅3 안에 들어가는 하여튼 정말 가장 큰 성당, 독일에서는 무조건 가장. 이게 기차역에서 그 성당이 바로 보여요. 도보로 3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중앙역에 내려서 그 도시에 다시 뭘 전철을 타거나 뭐 할 필요가 없고 기차역에 내리면 바로 쾰른 대성당이 있거든. 나는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쾰른 대성당에서 잠깐 쾰른역에서 내려서 그걸 보고 그리고 내가 다시 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우리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먼저 프랑크푸르트 숙소로 가. 왜? 나는 본에 잠깐 들렀다 갈 거야. 봤더니 본에 가서 본이 또 그 유명한 이제 대학들이 많대요. 우리 딸은 요즘 이제 철학과고 얘가 이제 특히나 이 철학은 왜 독일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 철학은 또 이제 막 그 대학별로 또 이렇게 강세가 있는 또 그래서 자기는 본에 가서 본 대학가를 잠깐 보고 가겠다 그래서 그래라. 그러니까 이게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날 하루 동안 오히려 이동하는 날은 중간에 가는 도중에 어디 잠깐 들를 수 있는 도시가 있으면 섰다가 갔다가 오고 하는 거지. 하여튼 근데 네덜란드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덜란드 가서도 꼭 이걸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할인제도. 자, 이 할인제도를 자 이때까지는 유레일 패스를 쓰셨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 신경을 별로 안 쓰셨지만 자, 이제부터는 다양한 할인 제도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행 교통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뭐 할인이라 봤자 나야 뭐 아직 시니어 할인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학생 할인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무슨 할인이 있을까? 지금 그 나이대에 따른 할인도 있지만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모양의 할인이 있더라고요. 디스카운트 제도가. 이를테면 그 사실 이제 레지던스한테는 그 얘네들은 그걸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짜리 패스, 뭐 한 달 동안 뭐 대중교통을 무료로 그러니까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철 구독인 거지 그러니까 버스 구독. 예, 그게 기차에도 적용이 되고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교통은 네덜란드 전체를 연결하는 철도망 NS, NS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도시별로 상이한 그 시내 교통들, 메트로, 버스, 트램, 거기다가 이제 페리까지 이 물길이 많으니까. 얘네가 한 패키지로 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S에서 NS에서 다른 교통 수단까지도 다 검색해서 이 거리를 딱 양쪽에 도착지와 목적지를 찍으면 다른 교통수단을 다 포함해서 안내는 해주지만 NS 앱에서는 기차만 예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이 시내 교통 체계잖아요. 걔는
분리가 돼 있어요. 아까 근데 그 네 가지가 아하. 유기적으로 묶여서 돌아가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할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어떤 거요? NS앱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할인은요. 근데 이거 해당이 안 되겠다. 두 분이라서. 가족? 패밀리 할인?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어도 여러 명이서 여러 명 하는 그룹 할인이 되게 몇 강해요. 명? 그룹이 몇 명부터가 그룹이야? 2명부터긴 한데 2명은 사실 할인폭이 너무 작아서 큰 의미는 없고요. 너무 작아서 의미 없고. 예. 오케이. 3명부터는 이렇게 3명의 합산해서의 가격이 운임이 편도로 34유로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끊는 것보다 그러니까 각자의 표값을 더해서 34유로가 넘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3명 묶으면 거리에 상관없이 34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갈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 3명이 예를 들면 뭐 로테르담에서 암스테르담을 넘어서 저기 멀리 어디를 간다. 그랬을 때 한 명의 편도값이 50유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3명이 150이잖아요. 오케이. 그죠? 근데 3명이 묶이면 그냥 34예요. 그러니까 1인당 34. 아니, 3명이. 3명이 합해서 34? 34. 엄청 싸지네.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아까 우리 아까 그거는 거리 그거는 중간에 이렇게 내려서 되는 그거는 지역 상승이라면 혹시 이거는 다자녀 모르겠어. 유도하기 위한 출산 유도야? 알았어.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갈 때도 뭐 가족과 상관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같이 다닐 때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갈 일이 한 2시간 반 갈 일이 있었는데, 로테르담에서 마스트리트라고 이 국경지대에 갈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계산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4명에. 그런데 그 제도를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가격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그룹 할인 제도가 그 시내 교통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크렐러 밀러 미술관을 가시잖아요. 크렐러 밀러 미술관을 가려면 크렐러 밀러가 속해 있는 가까운 도시가 있는데 도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도시에 내려서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게 됩니다.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그러니까 버스를 2개를 갈아타고 이제 크렐러 밀러 정문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보통 여행기에 보면 기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러 가서 기사한테 물어보면 야, 너 그냥 데일리 티켓 사. 버스 2개 타야 돼. 그렇지. 이러면서 10유로짜리를 받고 데일리 티켓을 준대요. 맞아. 그런데 그 정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딱 도착해서 이제 그런 거를 근데 워낙 도시마다 제도가 다 달라서 웹에 나온 경우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기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기사한테 표를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4명인데 그러기 전 당연히 40유로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기사한테 우리 가족 넷이서 크렐러 밀러를 갈 거다 그랬더니 4명의 그룹 티켓을 내가 끊어줄게 하더니 12유로로 왕복을 다 해결한 거예요. 우와. 예,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사실 데일리 티켓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길을 왔다가 가기 때문에 왕복이면 되는 건데 그 전에 그 블로그를 올린 분은 기사님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데일리 티켓 끊어 라고 그냥 안내를 했던 거죠. 그게 보면 여기 대부분 많은 그 시내 교통들이 데일리 티켓. 그래서 하루 동안 무제한. 이게 있고, 리턴 티켓. 뭐, 그룹으로 묶인 것도 있고, 심지어 여름에 특정 기간을 정한 프로모션도 있어요. 2시간 동안 무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도시에 이제 그 로테르담 같은 데 가시면 한 번은 이 도시의 로테르담 뭐 퍼블릭 트랜스포페이션 디스카운트 이런 거 해보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한 번은 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심지어 그런 티켓도 꿀팁인데? 있어서 활용한 적이 있는데 로테르담에서 위쪽으로 가까운 도시가 델프트에서 위쪽으로 헤이그, 덴하그, 헤이그, 이준열사 여기를 묶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로테르담에서 그러니까 그 델프트에서 헤이그 지역까지 그 옆에 주변 지역까지를 그 HTM이라는 회사가 이 버스 트램 회사가 이게 갖고 있는데 얘네가 여름 프로모션 티켓을 낸 거예요. 뭐 7월 20일부터 8월 20일 뭐 이런 걸 낸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가족이 2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다닐 수 있는 걸 8유로에 팝니다. 오. 이거를 사실 그냥 막 타고 다니면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근데 이 2시간이라 그러는데 왕복을 줘요. 가는 거 2시간, 오는 거 2시간. 그래서 그걸 잘만 이용하면 그 단돈 8유로로 괜찮네. 델프트에서 헤이그를 다 쓸고 다닐 수 있어요. 하루 동안. 근데 이걸 모르면 데일리 티켓을 사세요. 1인당 뭐 2, 30짜리를. 그런데 그 데일리 티켓이란 건 저는 우리 나이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데일리 티켓을 뽑으려면 미친 듯이 아침부터 저녁에 타야 됩니다. 미친 듯이 다녀야 돼. 맞아. 그렇게 못 다녀요. 맞아, 대부분의 맞아. 사람은 마치 이거는 부페랑 같은 건데 부페의 승자는 씨름 선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보통의 이 식사량을 가진 사람들은 부페 가면 패자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래야 뷔페도 먹고 살지. 뷔페집들이 그나마 먹고 사는 게 그나마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렇군. 로테르담에서 아마 시간을 많이 보내실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면 데일리 티켓이나 이런 거 끊지 마시고요. 그냥 로테르담이 그나마 큰 도시인데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 이 팁. 도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도시고 나머지 도시들은 더 작거든요. 절대로 하펜, 하보프, 아까와 같은 이유로 끊지 마시고. 로테르담은 사이즈가 때문에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다 이거죠. 물론 로테르담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암스테르담도. 하지만 하펜, 하보프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간격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기다려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여기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면서 정 거리 풍경 보고 싶으면 트램 노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약간 우리 그 서울의 2호선 같은 노선.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을 한 바퀴 도는 그런 2호선 같은 그런 트램 노선을 타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게 나올 수도 있어 오히려. 맞아요. 그리고 교통이 아까 그 4가지 체계라 그랬잖아요. 뭐 버스, 트램, 메트로, 그다음에 수상, 페리. 이것들이 다 환승이 되고, 그리고 사실 어디를 내가 가고자 하는 어트랙션들의 거리 사이의 거리가 막 5km 이상은 없어요, 거의. 5km 전에 내려야 돼요, 한 번.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찍고 타고 내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놀라운 꿀팁.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뭐야?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그 도시의 교통카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카드 중에서 이렇게 안테나 표시 있는 카드에 NFC 표시가 있는 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그걸로 찍고 타시면 됩니다. 찍고 내릴 때 찍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보면 일본에는 무슨 카드가 있고, 홍콩 가면 옥토퍼스 카드가 있고, 그렇지, 맞아. 캘리포니아 가면 런던 가면 메트로가 있고, 다 있죠. 맞아. 그 도시만의 교통카드가 있죠. 한국에 오면 티머니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도시들이 그냥 그 NFC 태깅이 되는 자신의 카드를 교통카드로 바로 쓸 수 있게 체계가 바뀔 수 있는데 마침 네덜란드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올해. 예, 바뀌어서 예, 혹시 그 여행용 그 체크카드, 트래블로그 같은 거 카드 없어요. 없으세요? 근데 갖고 계신 카드 중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상관없고요. 그 표시가 있는 카드가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로 찍고 타시고, 그리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가 체크인, 그러니까 올라갈 때 체크인, 서울이랑 똑같아요. 내릴 때 체크아웃. 그리고 뭐 예, 계속 그거를 반복하시면서 타시면 되고 그런 기록들이 관리할 수 있는 OVPay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OVPay. OVPay.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OVPay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도입이 돼서 근데 이 앱이 왜 중요하냐면 티머니는 바짝 갖다 대야 찍히죠. 그렇지. 이 NFC 방식의 태깅은 약간 거리가 있어도 찍혀요. 오히려 바짝 가까이 되면 안 찍히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메트로에서 생깁니다. 메트로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나오는 쪽에 그 태깅하는 기계가 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둥으로 기둥 양쪽에 되게 가까이 있어요. 들고 나는 쪽이.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NFC가 약간 거리가 있어서 찍힌다고 했잖아요. 오작동이 많아요. 나 이쪽에서 찍었는데 저쪽까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들고 나고 하시고 OVPay 앱에서 확인이 됩니다. 거기서 수정을 하면 돼요. 아하. 나중에 추후에. 오. 예. 분명히 제가 여기 여행 가기 전에는 모든 여행사나 다녀온 사람들한테 네덜란드 현지의 OV 칩 카드라는 현지 교통카드를 반드시 사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한 7유로 되거든요. 5유로에서 7유로 되는데 그건 리펀드가 안 돼요. 그렇지. 근데 그 며칠을 쓰기 위해서 그걸 사서 등록을 그치.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가니까 몇 달 전에 이게 그런 일반 카드를 갖다 자기 카드를 쓸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예. 그래서 이게 꿀팁이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그 OV 칩 카드가 아쉬운 경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자전거 빌릴 때입니다. 자전거도 그걸로 빌릴 수가 있어요? 예, 네덜란드 아까 그 NS라고 우리로 말하면은 철도청? 우리 그런 거 없었지만. 코레일? 예, 코레일 같은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모든 역에 거대한 자전거 주차장이 있거든요. 정말 거대해요. 지하에 진짜 어마어마한 자전거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기차에 자전거 싣고 타고 기차로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이동하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맞아요. 하지만 자기 자전거가 아니고 짐도 있기 때문에 여행자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싣고 타는 게 오히려 돈도 더 내야 되고 그거 하실 필요는 없는데 도시 안에서는 자전거가 되게 편하니까. 근데 자전거를 그냥 사설 대여 업체에서 빌리시면 가격이 좀 높고요. 그 OV 칩 카드로 빌릴 수 있는 그런 약간 퍼블릭한 이런 빌려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서울 따릉이 같은 그런 그걸 빌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유명한 또 공유 자전거 업체도 이상하게 그 카드를 신분 확인이나 이런 걸 쓰는데 그거는 사실은 OV 칩 카드 중에서도 특히 레지던스들이 자기 사진을 박은 그게 있어야 굉장히 저렴하게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짧은 기간이시니까 저는 좀 아쉽지만 자전거를 꼭 타고 싶으면 그냥 크렐러 밀러에서 타는 걸로 만족하시고 평소에는 그냥 대중교통 타셔라. 크렐러 밀러는 가면 자전거 그냥 그 대여점이 따로 있는 거죠? 렌탈샵이. 렌탈샵이 없고요. 그냥 그 정문에서 내리시면 일단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 그 공원 내에 국립공원 내에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들 주차장이 있어서 아무거나 집어 타고 가시면 됩니다. 훌륭하다. 훌륭해. 그런데 알았어. 제가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가장 조심할 거 뭐야? 가장 사고 조심할 거는 자전거입니다. 왜? 네덜란드에서 자전거와 차와 사람의 보행인 우선순위가 뭘 것 같아요?
보행자. 네.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차.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우선순위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먼저 멈추는 쪽이 약자, 먼저 양보해야 되는 그렇지. 그런 개념. 자전거가 1순위, 2순위가 사람, 3순위가 차. 그러니까 자전거가 제일 먼저 양보를 해야 된다. 자전거길이 차도하고 구분돼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을 건너거나 이럴 때 먼저 자전거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랑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람이 멈춰야 됩니다. 자전거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차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보고 멈추는데 자전거 멈추지 않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이상했고요. 아찔한 순간도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멈추질 않기 때문에 되게 빨리들 다들 달려요. 사람의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예.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크루엘러 밀러에서 자전거를 타보고 또 이렇게 한번 빌리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내에서. 거기서 시험 주행을 해보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야? 네덜란드 자전거의 다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우리처럼 손으로 핸드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발로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속도가 줄어드는 시스템이에요. 그거? 예. 이거는 핸드브레이크처럼 급브레이크 불가능해요. 급브레이크가 안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사람한테 우선권을 보행자에게 주면 자전거가 서다가 옆으로 넘어지면 그 뒤에 자전거들이랑 좀 아작이 나겠죠. 그렇지. 연쇄 추돌이 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전거 조심.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사관에서 딱 어디 도착하면 문자 오죠. 대사관인지. 네덜란드 그러니까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자전거 조심하라는 얘기가 맨 앞에 나와요. 그래요? 네. 나는 이번에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행 다니면서 느낀 거는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내가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걷다가 느낀 거는 자전거가 가다가 만약 자전거가 좌회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왜 차도에서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죠. 네. 그래서 왜 직진 차선 맨 왼쪽이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잖아. 네네. 그런 것처럼 자전거 전용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어요. 자전거 직진하는 자전거가 그냥 가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만약 그 자전거 차선이 사라지는 길에서는 반드시 인도로 올라가서 옆에 따로 이렇게 자전거 전용 보도 블록에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뒤에서 자전거가 떼랭떼랭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나는 인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인도가 아니라 실은 자전거 전용 보도를 내가 지금 걷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 구분이 돼 있는데 나는 사실 이걸 보고 나서 갑자기 떠올랐던 게 제가 예전에 서울시 시내버스 탈 때마다 시내버스에서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자전거는 이제 인도에서 나가주세요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박동훈 부장님은 버스를 안 타니까 모르시지. 근데 나는 그 서울시에서 그 버스, 나는 그 광고 할 때마다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인도를 달리고 싶어서 인도를 달리냐고요. 그럼요. 차도를 달리면은 자전거가 되게 위험해요, 서울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랑 물론 부딪혀도 보행자가 다치죠. 그거는 물론 사고가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전거가 차랑 부딪히잖아요. 특발배증 자전거 탄 사람이 다쳐요. 크게 다쳐요. 차랑 자전거랑 부딪히면. 그래서 차는 차도를 달릴 때보다 사실은 인도를 달릴 때가 훨씬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서울시에서 인도에서 이제 자전거는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그러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 많은데 왜 서울에서는 자전거 아니에요. 서울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시스템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전거 도로라고 가끔씩 내놔도 거기가 결국은 다 주차장이 돼버려요. 맞아요. 차들 자전거 도로 이렇게 쓰면 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아예 돼버려 있어요. 야, 거기 이게 칸을 나눈다거나 아마 구속될걸요? 그리고 블록 같은 거 이렇게 약간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차들이 글로 넘어갈 수도 없고 자전거 도로는 확실하게 나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때 그 서울시 버스에서 자전거는 이제 인도에서 나가주세요라는 광고를 들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역시 한국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소수로구나. 그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차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걷기만 했기 때문에 자전거로 자기가 이동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데 난 항상 자전거로 우리 집에서부터 양재에서부터 상암동까지를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 보면 서울 시내에서 얼마나 자전거가 서러운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전거 문화는 좀 더 많이 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에 와서 진짜 느낀 거는 여기는 자전거 우대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더라고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 얘기를 하면서 환경 보호에 가장 좋은 이동수단은 자전거예요. 그리고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는 교통수단 또한 자전거예요. 왜냐하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작거든요. 자전거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서울 시내 이동할 때는 자전거가 너무 유용한데 이번 여행 다니면서 유럽은 정말 자전거 타고 하기에는 너무 잘 돼 있다. 그런 건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혹시 독일에서 그 자전거 타는 분들이 헬멧을 쓰고 있던가요? 헬멧 아니요. 완전 저거는 아니고 나도 그때 되게 웃겼던 게 그 자전거 투어를 하는데 헬멧은 나하고 애들만 썼어요. 심지어 그 가이드도 안 쓰더라고. 그건 약간 이상했어요. 헬멧을 주긴 줬나 보네요. 네덜란드에서는 헬멧을 쓴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 그게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보통 서양 국가에서는 이 안전을 엄청나게 따지기 때문에 헬멧을 안 탈 것을 하는데 헬멧을 안 쓴다는 개념이 굉장히 희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긴 딱 내렸는데 제가 유심하게 봤어요. 100명 중에 0.5명도 안 돼요. 그리고 헬멧 쓰고 있는 애는 거의 외국에서 지 자전거 갖고 오네. 여기는 무슨 쓰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싶었는데 아니야. 왜 그럴 것 같아요? 박동 부장님 생각은? 일단 사고가 굉장히 안 나는 체계여서 맞아요. 그랬지 않나 싶었어요. 맞아요. 예. 내가 보기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도로 헬멧 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헬멧 쓰고 니들은 이제 인도에 올라오지 말고 차도로 달려서 자동차랑 부딪혀도 헬멧 쓰면 적어도 죽지는 않을 거야. 중상 없게 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럽이 너무 부러운 거는 헬멧을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는 다칠 일이 없는데 굳이 헬멧을 쓰는 건 귀찮다 이거죠. 나는 그것 또한 한편으로는 부러웠어.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카페가 많더라고요. 자전거 카페. 그러니까 자전거 용품이나 뭐 책자, 동호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하고 카페를 결합해 놓은 거예요. 마스트리트 시에서 되게 재밌는 자전거 카페 이름에 무슨 캣이 들어갔는데 그를 유명한 카페를 본 적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는 사실 이 네덜란드가 디자인과 테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무슨 헬멧 같은 게 있으면 사고 싶었어요. 기념품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 쓰는데 팔겠어요? 아주 일부의 레저용 그런 거나 팔지. 맞아요. 별로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시장 수요가 없는 데서는 물건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싸. 가격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비싸.
희귀품이고 고급 용품으로 취급을 받겠지. 제가 많은 거를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니. 일단은 교통의 한정.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내가 빌린 책에서 저는 요즘 여행 다니면서 항상 저는 전자책을 이제 예스24 북클럽 크레마 북클럽에서 빌려서 읽잖아요. 네네. 근데 딱 한 권 마지막으로 한 권만 제가 살짝 소개하자면 안전이 있는 세계사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이 저는 너무 좋은 게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비엔나 그리고 독일의 이 세 도시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 안전이 있는 세계사 1권이 독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 쓰셨죠? 나는 이번 책을 읽으면 권재원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책 정말 잘 쓰셨어요. 저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제가 독일 얘기를 독일의 역사, 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몰랐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난 항상 강의 다니면서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요. 독일과 일본이 둘 다 2차 대전에 일으킨 어떤 전범 국가들인데 그리고 그 이후 경제가 폭락했다가 둘 다 되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으킨 나라들인데 독일은 유럽에서 맹주가 되어 있고 일본은 여전히 동북아에서 그렇게까지 이 리더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제대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의 사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리더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보통 리더가 잘못했을 때 절대 사과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사과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리더십의 어떤 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리더는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반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독일이 사과를 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원래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은 사과를 일본하고 비슷한 약간 스탠스였어요.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저 나치가 한 거야. 히틀러가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끌려갔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도 전쟁 막판에 엄청나게 박살났잖아.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우리 잊자. 요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1968년도에 왜 유럽을 휩쓴 혁명이 있죠. 네네. 68혁명. 네. 프랑스도 그렇고 막 그때 유럽에다. 68혁명을 사실은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왜 20대잖아요. 네. 젊은이들, 대학생들. 독일에서는 68혁명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냐면 20대들이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얘들은 전쟁하고 상관없는 세대죠.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거나 아니면 아주 전쟁을 아기 때 그냥 본 그런 건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나치가 그리고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2차 대전 때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 너무 이들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너무했지 않아? 이거는 정말 잘못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에게 강한 반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68혁명 이후에 이제 빌리 브란트라든지 이런 서독 총리가 이제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 꿇고 이제 사죄를 하고 이런 행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반성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니까 부모 세대가 그제서야 이걸 반성을 한 거고 사실 그때 반성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독일은 과거사로부터 많이 떳떳해지죠. 나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일본이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이제 안 거예요.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일본은? 교육 때문인가요? 일본은 68혁명 같은 게 없었어요. 일본에도 그 당시에 적군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유럽처럼 이렇게 아주 잘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라 일본은 적군파 되게 소수의 어떤 이걸로 하고 그냥 약간 그랬었죠. 그리고 나는 일본에서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가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나의 어떤 개인적 생각인데 뭐냐면 일본은 왜 모든 직업이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네. 일본은 정치인들도 왜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국회의원도 왜 지역구, 아버지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인들이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면 사는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전때 선대가 부모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책임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서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지적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기성세대에 대해서 하는 그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보면서 이거 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베를린에서 이제 3박 4일을 보냈는데 베를린이 뭐로 유명하냐면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예요. 베를린이. 명색이 수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행정 수도로서 그것만 있을 뿐이고 사실 훨씬 더 부유한 도시들이 다른 데가 더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베를린은 경제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되게 뒤떨어지지만 뭘로 유명하냐? 젊은이들의 어떤 힙한 예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예술가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베를린이래요. 그래서 베를린에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고, 근데 독일에서 원래 기성세대는 딱 이런 그 힙함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독일 사람은 그래도 근면하게 열심히 공장 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지 예술이 뭐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어른 세대가 있었대요. 요즘은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렇게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 독일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대요. 저는 보면서 항상 희망은 젊은 세대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의 뜻과 좀 어긋나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앞으로 쟤들 덕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 분명히 68혁명이라고 막 그 독일에서 기성세대들 니들이 2차 대전에 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막 하고 젊은이들이 떠들었을 때 분명히 되게 불쾌했을 기성세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덕분에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어준 덕분에 지금 지금 독일은 유럽연합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를린이 요즘에 그 독일에 실리콘밸리라는 얘기가 있던데 스타트업의 중심지. 진짜?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느껴지던가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완전히 느껴져요. 내년에 그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만난 그 베를린 가이드가,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한 그 가이드가,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 되게 강한데 그 산업 경쟁력 강한 것들이 사실 다 보면 왜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정말 수십 년째 잘 나가는 기업들이 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데 언제까지나 저걸로만 우리가 먹고 살 거냐.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더 이제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저걸 막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새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 여러분 수요일 어디 가든 현지 투어를 들어보셔야 돼. 그 네덜란드 입성이 다음 주 수요일 이후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 꿀팁 하나. 돈에 관한 건데요. 중요하다. 이게 돈. 너무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 게 뭐야? 호텔 같은 관광객이 많이 접촉하는 곳에는 크레디트 카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는 캐시를 잘 안 받습니다. 카드만 받겠다. 카드 온리가 오히려 많아요. 카드 온리라고만 돼 있는데, 오케이. 그런데 암스테르담 밖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선 또 크레디트 카드는 아예 안 받고 체크 카드도 유럽 내에서 발행된 체크 카드만 받고 외국,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 카드의 체크 카드는 안 받는 가게들도 가끔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현금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암스테르담 가면 현금을 쓰면 안 돼. 암스테르담 밖에 가면 현금 쓸 일이 생겨.
둘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써야지 뭐.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마트를 꼭 가시게 되거든요. 뭘 살 때. 그게 이제 제일 많은 데가 이마트 같은 데가 알버트하임이라는 데고요. 그다음에 알버트하임. 그리고 이제 해마라는 백화점이 있고요. 말이 백화점이지 약간 고급 슈퍼와 백화점의 결합. 해마. 마치 영국의 막스 앤 스펜서 같은 개념. 그리고 점보라고 요즘 신흥 새로 뜨고 있는 마트가 있습니다. 알버트하임의 경쟁자. 그런데 가장 매장이 많은 알버트하임이 그 자국 내 체크카드만 받아요. 그래서 알버트하임에서는 캐시만, 현금만 쓰셔야 되고요. 대신 요즘 새로 한 가지 물어봐.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서 보이는 그 현금 이거 출납기 가서 그냥 뽑으면 돼요? 카드로 해서? 여기는 그 현금 출납기가 은행에 가시면 나 현금 출납 돈 뽑으러 은행 가야겠다.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몇 년 전에 네덜란드 은행들이 비용을 줄이고자 그러니까 ATM을 다 철수를 시키고 은행 공동 ATM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기만 배치를 해놨어요. 쇼핑몰에 가끔씩 이제 있는데 그런 데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건 수수료는 어때? 무조건 4유로입니다. 기본 수수료. 일괄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뽑을 때 많이 찾아야겠구나. 10유로 뽑아도 4유로. 200유로 뽑아도 4유로. 오케이. 물론, 거기서 기계에서 돈을 뽑으면 ATM 그 수수료 외에도 카드에 따라서는 다른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다 요즘에 보면 무슨 해외여행을 위해서 뭐 ATM 무료 이런 카드 나오잖아요. 아무리 무료인 카드라도 마지막 그 ATM 기기 수수료 4유로는 못 갚습니다. 현재에서 그거는 하지만 그거 완전 그냥 하지만 그 무슨 근데 그 토요 파머스 마켓 같은 데도 카드를 받는 데가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때려 죽어도 대안이 없이 현금만 받는 데는 알버트하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번은 찾아야겠군. 알았어. 그러면은 오늘 아주 그냥 긴 시간. 전화 연결은 로테르담에서 하겠네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를 위한 꿀팁도 좀 남겨둬야지. 그렇지. 알았어. 아이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체력 잘 다지시면서 그래서 재밌게 알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는. 네.